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크라에 프랑스 지상군 파병 적극 검토. 독일 슐츠 총리, 프랑스 행동 매우 위험. 프랑스 행동은 유럽 안전에 아무 도움 안 돼. 유럽은 겁쟁이가 되었다. 지금은 정의와 용기를 보여줘야 할 때. 폴란드 외무장관, 나토 병력은 이미 우크라에 주둔. 폴란드 외무장관 프랑스 제안에 동의. 추가 배치해야. 우크라 파병 여부를 놓고 갈라진 유럽. 푸틴 우크라에 서방 군대 파병하면 그땐 진짜 핵무기 보게 될 것. 푸틴 문명이 파괴될 것. 경고. 유럽이 반으로 갈라진 이유. 그리고 2024년 한국이 핵무장하기 최적의 순간. 우크라이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 주요한 전략적 요충지는 이미 러시아 손에 넘어간 지 오래라며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회복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완전 점령보다 알짜배기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표였기에 내부에선 승리를 자축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의 자축 분위기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손에 들어가면 그 다음은 유럽인데 유럽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쟁이가 되었다며 프랑스 지상군 파병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지금은 용기를 내어 정의를 실현시켜야 할 때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에 푸틴이 반박을 하기도 전에 같은 유럽 국가인 독일의 슐츠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생각은 너무 위험하고 유럽에 아무런 이득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이 말한 겁쟁이가 누군지 알 것 같은 지금 프랑스는 왜 러시아를 겁내지 않고 파병을 주장하는지, 독일은 왜 겁쟁이처럼 숨을 수밖에 없는지는 핵무기 보유의 유무로 갈립니다. 프랑스는 러시아만큼은 아니더라도 핵보유 국가로서 러시아가 최후의 방법으로 핵버튼을 누르면 이에 맞서서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포함한 여러 핵심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반면 독일의 경우는 핵무기는커녕 러시아에게 제대로 반격할 수 있는 전략 자산조차 없기 때문에 러시아의 횡포에 용기를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도 큰 소리는 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프랑스 지상군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재래식 전력밖에 늘리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요. 푸틴이 핵버튼을 누르는 순간 독재로 쌓아온 자신의 왕국도 무너질 수밖에 없기에 서방과의 정면 충돌을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중국도 세계가 혼란한 틈을 타 대만을 무력 통일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한국에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부터 핵 재처리 기술과 중수로 경수로 원자로까지 있어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기를 제조 가능하고 전문가들은 짧으면 2주 길면 1개월 안에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국가는 지구상에 한국과 일본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2주면 핵보유국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데 2024년 현재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과 기술력으로 이런 모든 제재를 극복 가능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은 미국을 통해 수십만 발이 넘는 포탄을 우크라이나 현장으로 우회 지원하고 있으며 폴란드와 핀란드, 노르웨이 등 지금 당장 무기가 없으면 큰일 나는 유럽에 전차와 자주포를 대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한국의 핵 개발을 제재한다면 한국도 유럽에 무기 공급을 끊게 되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와 체코는 국경이 자동문 수준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핵무기로 쓸 수 있는 원재료인 우라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상황 이후로도 지금까지 연간 100톤 이상의 러시아산 우라늄을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의 핵무장을 경계했다면 핵무기 원료를 수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고로 러시아는 같은 공산권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의 핵개발을 용인한 전력이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핵개발을 시작한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경제제재 카드를 꺼내들기란 쉽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중국과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상황에 주한미군과 공조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핵심 국가인데 한국을 경제제재하면서 적으로 돌리긴 쉽지 않은 선택이며 미국 입장에서도 잃을 것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중국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핵개발을 이유로 경제제재를 시작하면 중국의 대만 점령작전에서 한국은 누구보다 방해되고 거슬리는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유를 제외하더라도 한국의 첨단 소재와 반도체 등 세계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기에 한국을 쉽게 제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국의 디램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쳐서 70%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과 온갖 자동차에도
한국산 반도체 부품과 장비가 탑재되고 있으며 특히나 최근 들어 전자기기와 자동차 등 첨단 산업에 삽을 뜨기 시작한 중국의 경우는 미국, 유럽으로부터 반도체 제재를 받고 있어서 반도체 자금 능력이 7%에 불과하며 93%를 수입 중입니다. 그리고 한국산 디램에 대한 의존도는 80%가 넘기에 한국으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면 중국은 모든 전자기기와 더불어 군사장비까지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가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지정학적인 이유로 한국을 쉽게 제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자동차는 세계 판매량 3위이고 중공업 기술력 세계 1위인 한국은 전 세계 물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인 최첨단 선박의 40%가량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제재한다는 국가는 세계적 대공황을 맞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 인도가 핵 개발을 감행했을 때에도 미국은 경제 제재를 했지만 인도의 시장 규모가 워낙 크기에 매우 약하게 제재하였고 그마저도 1년을 못 채우고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한국은 핵 개발 능력과 명분 모두 갖춘 유일한 국가이기에 국제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지금 이 순간이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제재를 받더라도 아주 잠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제정세상 한국의 핵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불가능한 이유 100가지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해야 하는 이유 단 한 가지가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시기를 놓친다면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영원히 주변국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2024 미국 대선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경우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이 안보 공백을 이유로 핵무장하는 것을 묵인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주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비싸다고 비판해왔는데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미군이 비싼 주둔 비용을 낭비하지 않아도 한국 스스로 자주국방을 하는 것은 물론 중국, 북한, 러시아까지 견제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없는 옵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미국 내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핵무기를 탐내면 일본 또는 독일도 핵무장을 하려고 시도할 수 있지만 독일과 일본은 전범국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명분이 부족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은 명분도 완벽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며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 보유를 하게 된 것도 중국과 러시아의 묵인과 비밀스러운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에 맞서서 한국은 핵무장을 해야 할 당위성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불안의 책임이 가장 큰 중국이 이제는 대만까지 손에 넣겠다고 날뛰고 있는 상황에 한국이 지금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한국의 미래는 대만처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기를 잡아가자 유럽이 둘로 나뉘어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근본적인 원인은 핵 보유를 통한 상호 확증 파괴 능력의 유무입니다. 여기에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갈등까지 언제 3차 대전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한국의 높아진 군사적 중요도와 기술력으로 인해 한국이 핵 개발을 선언해도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 주요 국가가 한국을 쉽게 제재하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의 잡시광입니다. 일본 서부 해안에서 7.6 규모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이후 여진이 90여 회 계속되면서 3만 2천여 가구가 정전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었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7.6 규모의 강진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태를 일으킨 동일본대 지진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날 지진 발생 직후 이시카와현 와지마시 주민들은 집안이 갈라진 공터로 대피해 여진에 대비해야 했고 특히 많은 피해를 입은 노토 지역에는 대형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으며 5m 높이의 쓰나미가 도달해 일본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 지진 전 여러 가지로 비정상적인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 일본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보시는 영상은 일본 지진 전 세 때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입니다. 마치 엄청난 자연재해를 미리 알고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불안한 모습입니다. 이번 지진 직전에 이어졌던 소규모 연쇄 지진들과 화산 분화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강진은 끝이 아니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게다가 일본 SNS에는 운석이 떨어지는 장면이 확산되며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조차 이번 지진의 양상과 지진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심상치 않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서부 해안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일어난 지 불과 몇 시간 후 같은 불의 고리 지역인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해상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7분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서남부 랜초 펠로스버디스에서 남쪽으로 19km 떨어진 해상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진원의 깊이는 11.3km였습니다. 지진에 따른 진동이 LA 카운티 전역과 오렌지 카운티 일부 지역에서 감지될 정도였습니다. 미 지진학자 루시 존스 박사는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남부 캘리포니아 펠로스버디스 해안에서 발생한 규모 4.1의 지진은 일본 지진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 올해 들어 유난히 불의 고리 지역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지하 깊은 단층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일본 국민들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번 지진 이후 특히 불안에 떠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동일본 대지진 때에도 강진이 발생한 이후 9.1의 본진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본진 직후에 치명적인 쓰나미가 일본 동북부 지역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7.3 지진 발생하자 일본인들은 그 지진이 본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선봉되었습니다. 불과 이틀 뒤에 9.1이란 사상 최대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고 쓰나미가 동북부 지역을 강타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를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번 지진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강진이 발생한 이시카와현과 니가타현, 후쿠현에는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상당수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강진이 발생한 이시카와현의 남쪽 지역인 후쿠현은 15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 중인 일본 최대 원전 지역이라 전문가들은 이 지역의 지진을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국토지리원은 지난 1일 강진이 발생한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와지마 지역이 이번 지진으로 인해 서쪽으로 약 1.3m 이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쪽으로 약 1.3m 이동하는 것은 대단히 큰 지각 변동입니다. 인공위성으로 관측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한 결과 와지마시 외에도 아나미즈초는 서쪽으로 약 1m, 스즈시는 서쪽으로 약 0.8m, 나나미오시는 북서쪽으로 약 0.6m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국토지리원 관계자는 지각 변동 데이터에서도 큰 지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이시카와현의 모습입니다. 이번 지진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민 수천 명이 대피소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부상자도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몇몇 마을에선 건물이 무너지면서 잔해에 깔린 사람의 수는 아직까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시카와현의 한 병원 측은 지진 피해로 인한 부상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도로가 파괴되어 병원에 올 수 없는 의사가 많아 의료진이 부족하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예비 전력으로 버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일본 고속철인 신칸센 7편이 운행 도중에 멈추면서 1,400여 명의 승객이 밤새 열차 안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파괴된 건물에 갇힌 주민들의 구조 요청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지진 피해 상황을 전하던 NHK의 한 여성 아나운서는 피해 지역 시청자들에게 당신의 생명이 위험하다. TV를 보지 말고 당장 도망가야 한다라고 다급하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특정재 대책본부를 설치했다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직접 본부장을 맡는 비상재해 대책본부로 격상하고 대응에 나서는데요. 새해가 밝으면 일왕 부부가 도쿄 왕궁을 찾는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신년 인사를 발표하는 이판상가 이반 상승입 행사도 전격 취소됐습니다. 이 행사가 자연재해로 인해 취소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욱 심각합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시카와현 근처 나가노현 하쿠바에서 스노보드를 즐기며 휴가를 보내고 있던 외국인들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호텔 방이 통째로 흔들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사태가 우려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어떠한 소식도 접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일본 거주 영국인인 앤디 클라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지진이 강타했을 때 영향권에 속한 해안 도시 도야마시에 있었다면서 무서운 오후였다. 똑바로 서 있고자 방파제를 잡으며 버텼다. 지금도 여진 때문에 잠들기 어렵다고 현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곳은 오호츠크판과 유라시아판의 경계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역단층성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역단층성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지진 해일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번에 지진이 강타한 지역은 워낙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작년 5월에도 이 지역은 규모 6.5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시카와현의 모습입니다. 집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당시 한 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미 지난 5월에
올해 1월에 발생할 강진의 예고편과 같은 6.5의 강진이 이 지역에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에도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는 진도 6의 강한 흔들림을 관측하는 지진이 발생한 후에도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이번 1월 1일 지진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15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이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요. 이번에도 이시카와현에 강진이 발생하자 주변국들 사이에서 원전은 안전한가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고, 일본 원자력 규제청은 가장 강도가 셌던 이시카와현의 시가 원자력 발전소 주변은 모니터링 결과 평상시와 다른 변화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주변 모든 원전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안전 확보에는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청은 모니터링 결과 평상시와 다른 변화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주변국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일본에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탱크가 제자리 이탈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규모 7.0이 넘는 강진에 원자력 발전소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당시 교도통신은 방사성 물질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오염수를 보관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탱크 가운데 1기가 지진의 영향으로 원래 있던 위치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제거 작업을 마친 오염수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탱크 4기에서도 위치 이동이 확인됐습니다. 도쿄전력은 늘 그렇듯 위치 이동이 확인된 탱크에서 누수는 없었으며 오염수를 보관하는 다른 탱크의 수위 변화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도쿄전력의 발언은 신뢰 지수가 낮아진 지 오래입니다. 당시 지진 발생 직후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의 사용 후해결료를 보관하는 수조의 냉각이 중단되는 사태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 수조와 연결되는 탱크에서 이상이 발견돼 도쿄전력이 물의 순환을 중단했다가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후 냉각을 재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원전이 몰려있는 일본 서부 해안 지역의 강진이 강타한 사건은 한국은 물론 주변국이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도쿄전력과 일본의 공식 발언이 신뢰를 잃은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국가별 혹은 동맹들로 구성된 그룹은 가장 상대하기가 까다로운 그룹입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가장 깨기 어려운 그룹은 바로 서방의 그룹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 사태 이전에 유럽은 그야말로 유럽연합끼리만 똘똘 뭉쳐 이해를 공유했고, 아무리 미국에서 방산을 구매하라고 협박을 했지만 말을 듣지 않다가 봉변을 당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한국이 없었다면 폴란드를 통해서 러시아를 방어할 저지선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럽연합보다 더욱더 자신들만의 세상을 구축한 연합은 바로 영연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라고 불리우는 핵심 정보 공유체를 구성하는 이들 국가들은 난공불락인데요. 쉽게 자신들만의 사업은 물론이고 중요 정보는 절대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프리고진 쿠데타 반란 상황을 미국은 알고 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오직 영연방 국가인 영국에만 반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공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안보 분야는 물론이고 군사나 첨단 분야는 더욱더 다른 국가들이 끼어들 틈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는 세계 최강 미국이 자리하고 있으니 대부분 이권을 자기들끼리 나눠받기가 더욱 수월합니다. 프랑스가 호주에서 받은 50조 원짜리 잠수함 사업을 단번에 미국이 가져간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하물며 프랑스 같은 지칠 선진국도 그런데 다른 국가들은 더욱더 배견할 재간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근 영연방 국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에 한국의 이권을 내주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은 곧까지 한국에 쉽게 내주려 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캐나다와 호주는 온갖 잡음 가운데 한국의 저력의 이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소식입니다. 1점 캐나다, 한국의 초대형 보조금 지급. 캐나다 정부가 한국에 보조금을 안 주려고 버티다 결국에는 초대형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선 한국과 캐나다는 미국의 IRA 후에 양국 협력이 급물살을 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한국과 캐나다의 협력 분야는 매우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자원 문제부터 미래 사업까지 캐나다는 한국에 기대를 걸었고 투자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현기차는 미래 먹거리 관련해서 캐나다와 대거 협력을 진행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하며 탄소 저장 등 지리적인 이점과 수소연료 전지 분야가 유력합니다. 캐나다 주정부는 수소산업 육성 정책을 펴고 관련 산업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앞으로 수소차 관련 인프라 등
캐나다 측과 협력하고 투자를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가 캐나다를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만약 한국이 캐나다에서 배터리 등 각종 제품을 생산하거나 캐나다에서 물품을 조달할 경우에 미국의 인플레법 보조금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독일 역시 마찬가지인데 캐나다에서 각종 배터리 원료를 수입하려 하는 것이죠. 캐나다의 엘버타 주지사는 한국이 캐나다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여수자례 강조한 바 있는데 이제 현기차에서 본래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 캐나다를 미국 IRA로 인해서 투자를 만할 수 없게 된 것이며 특히 앞으로 수소차 분야에서는 현기차의 수소차 트럭을 비롯해 각종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과 진행하면 될 일이기도 하지만 미국 변수 때문에 캐나다도 떠오른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수소차 트럭 같은 경우 수출 기지를 미국이 아닌 북미 주변국으로 돌릴 기능성도 커진 것이죠. 따라서 한국도 미국과 무역을 지속하는 건 중요하되 북미 지역의 생산시설 분산이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멕시코 등 미국 수출 기지를 좀 더 다변화하고 미국 공장도 올인하지 말라는 것이며 기존 멕시코 기아차 공장의 확대를 비롯해서 최대한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미국에서 일자리를 내줘봤자 생산 단가가 올라가는 등 좋을 게 없는데 여기에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현대차뿐만 아니라 LG 엔솔의 경우에는 캐나다 미래 사업과도 크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생산기지로 한 포지션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 IRA 법안으로 인해 캐나다는 혜택을 입었고 한국도 다양한 이유로 캐나다와 합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서 LG 엔솔이 배터리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국면에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순조롭던 협력이 삐끗하는 모습이 나왔고 이것이 심상치 않은 사태로 번져가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미국을 비롯해 호주 등 한국의 논란을 일으킨 국가와 비슷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우선 온타리오 공장은 생산량 45W 대규모 시설로 완공은 2024년에 예정되어 있는 배터리 생산 공장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된 5개월이나 지난 지금 갑자기 LG가 공사 중단을 선언하고 나온 것이죠. 공사 5개월이 진행되었다면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고 인력이나 비용이 투입되어 공사 중단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LG 측의 손해가 막대하게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중대한 일이 생겼다는 일인데요. LG 측은 컨텐전시 플랜을 즉각 가동했으며 이는 캐나다 정부 측의 문제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애초에 캐나다 정부와 온타리오주는 LG 엔솔 공장을 짓는 대가로 막대한 보조금을 약속했습니다. 사실 LG 엔솔이 캐나다에 공장을 지을 이유는 DIRA가 없었다면 애초에 없는 일이었습니다만 미국 시장의 위험 분산을 비롯해서 캐나다 자원이용 북미 혜택 등을 받으려고 캐나다에 투자를 한 것이죠. 하지만 결국 캐나다 정부는 약속한 보조금을 LG 엔솔에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에 LG가 공사 중단을 한 겁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캐나다는 현재 LG 엔솔 측에 지급할 보조금이 없는 재정적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나왔는데요. 캐나다가 다른 데 돈을 줬다는 겁니다. LG 엔스이 공장 건설을 중단한 이유 중 하나는 캐나다 정부가 폭스바겐에 보조금을 줬다는 건데요. 폭스바겐사 역시 온타리오의 공장을 건설 중인데 캐나다 정부에서 130억 달러, 약 12조 원을 지급받았고 LG 엔솔은 이에 형평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자신들은 거의 보조금이 지급 안 된 상황을 항의한 겁니다. 캐나다 정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이렇게 복수의 회사들이 온타리오주의 배터리 공장을 지을 때에는 반드시 자금을 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만 무턱대고 폭스바겐에 지급하고 돈이 없다고 나온 것이며 온타리오 주와 정부는 서로 보조금을 지급하라며 떠넘기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등장한 겁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유럽 혹은 서방이라 먼저 지급한 건가 한국은 그 순위에서 왜 밀려나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티던 캐나다 당국이 결국에는 포기하고 LG에 15조 원 규모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캐나다 매체 원저스타 등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LG 엔솔 등 합작사에 보조금 합의를 마쳤으며 보조금을 10년간 15조 원을 지급하며 곧 건설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폭스바겐의 12조 원보다도 많은 금액이며 캐나다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캐나다가 태도를 바꿨냐에 대해서는 결국 LG 엔솔의 힘이라는 겁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많은 배터리 공장이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보조금을 약속해 LG 엔솔을 포섭했고 이는 캐나다 미래 사업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더 이상 보조금을 미루다가는 미국에 다 빼앗길까봐
보조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캐나다와 같은 지칠 국가들도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바꾼다는 것이 확인된 사례였지만 LG 엔솔이 그만큼 실력과 가치기 손바닥 뒤집듯 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이 증tit 사례였지만, 그런데 영연방 국가로 알려진 호주 역시 최근 부쩍 한국에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점. 호주. 한국의 대형 사업 발주. 우선 근래의 호주 장갑차 사업은 그다지 한국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한국 레드백이 유력하다는 말이 있었으며, 그에 따라 한화는 사업 확대를 계획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레드백 장갑차의 경우에는 호주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부담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채택을 할 수가 없고 호주만 가능했으며, 이것으로 수출 활로를 뚫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독일의 BOXER 장갑차가 나타났으며 판세는 독일 장갑차로 기울기 시작했는데, 독일은 이번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회심의 카드를 꺼내면서 유리한 판세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지난 3월 독일은 호주에서 생산되는 BOXER 전차를 구매하겠다고 전격 밝히면서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호주 언론 FT는 규모 2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수출 계약을 협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호주 퀸즐랜드 레드뱅크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독일 방산 라인메탈에서 공급되는 BOXER는 호주에서 가장 선호하는 군 납품 방식이며, 한국의 한화 역시 이런 방식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는 독일의 소위 역수입 제한으로 방산 거래에서 종종 나타나는 거래이기도 합니다. 특히 독일은 한국 방산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 거래 형태를 제시한 걸로 보입니다. 한국의 레드백이 호주 시장을 앗아간다면 독일에 있어서 영연방 시장을 빼앗기는 것이고, 이미 생산 중인 라인메탈사의 투자와 장갑차 라인이 다소 무색해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러한 한국을 경계하는 맥락에서도 BOXER을 역수입하는 파격적인 카드를 제시한 것이죠. 게다가 갑자기 호주에서는 자국 국방 계획을 변경하고 한국산 물량을 줄인다는 발표가 등장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독일 때문인데, 호주 국방부는 느닷없이 미국 핵잠 이야기를 꺼내들며 예산이 부족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군의 공급용 K9 자주포 양산을 개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약 1조 원 규모의 자주포 생산을 시작하며 자동 탄약 운반 장갑차도 양산을 시작합니다. 동시에 호주에서 나머지 K9 28문과 K10 14대는 호주 생산시설에서 제작하는 겁니다. 호주에서도 현지 인원 채용 등 다양한 부수적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한국의 생산력과 확장성으로 결국에는 독일을 밀어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 호주 퀸즐랜드에서는 최근 한국에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전동차를 발주했습니다. 현대로템은 호주 전동차 공급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이권을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 자회사 세넥스를 통해 호주 오로라와 신명 가스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장기 가스 공급이 확보되었으며 상당한 수준의 가스전 확장 사업에도 관여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호주 역시 실력 있는 한국이다 보니 결국에는 다양한 면에서 사업을 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영연방 국가들은 좀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쉽게 내주려 하지 않으며 한국을 곤란하게 했으나 결국에는 이를 해결할 이들도 없고 한국이 최고 실력자라 모두 협력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야생과 같은 국제 정세에서 한국 기업들이 방산과 첨단 산업에서 전 세계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싸늘해진 국제사회, 누구의 편을 들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정글이 되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제안보연합이라는 놀라운 구상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현 국제안보기구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세계 각국이 힘을 모으자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그 주요 국가이자 아시아 대표 국가로 한국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아닌 한국이 주요 국가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냉전. 처음 이 단어가 등장했을 때 많은 이들은 구시대의 언어가 등장했다며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고 국제사회가 형성해 놓은 평화기조 아래 냉전은 다시 등장할 일이 없다는 학자들의 분석도 잇따랐죠. 그러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로 모두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든 싫든 이 전쟁으로 촉발된 진영 갈등으로 새로운 신냉전이 이미 시작되었고 각 국가는 이 갈등 속에서 하나의 진영을 선택하거나 혹은 독자적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실제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NATO는 올해 6월 마드리드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통해 러시아는 회원국의 안보에 가장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문구를 전략 개념 문서에 기입하며 신냉전을 공식화했습니다.
2010년대 나토가 러시아를 파트너로 규정했던 것과 달리 10년이 지난 지금 순식간에 러시아는 적이 되었습니다. 나토는 또한 중국도 신냉전의 한 축으로 중국을 지목했죠. 미, 소, 양, 진영의 냉전이 과거의 유물이라면 이제 대두되는 신냉전의 중요한 축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과 러시아, 중국을 주축으로 힘을 합친 반서방 진영이 큰 축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직후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 무역 제재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드러내며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미국 역시 중국을 향해 러시아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지 않으면 중국도 러시아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다고 위협했지만 중국은 미국의 위협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편을 드는 저항을 계속했죠. 유엔에서 있었던 러시아 제재 결의안 채택에 있어도 주요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 세계는 러시아, 중국이 암암리에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죠. 유럽을 강하게 뒤흔든 전쟁의 불씨는 동아시아에도 번지고 있습니다.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불씨에 불을 붙였습니다. 반중국 인사로 유명한 펠로시 의장의 방문에 중국은 극도로 위험한 수사를 사용하며 위협했습니다. 심지어 펠로시 의장이 타고 있는 전투기를 추적,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군을 움직여 포격을 가하는가 하면 대만을 상대로 무역 제재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며 단순한 방문조차 허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미군 역시 함대를 추격하며 펠로시 의장을 보호했고 그녀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중국은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진행, 미국과 대만을 상대로 위협을 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최근 전력 보강을 위해 핵실험은 물론 항모 6척을 동시에 건조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미국을 상대로 밀리지 않는다는 굴기의 자세를 선보였죠. 강성 위협이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전통적인 조직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며 합종연행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외교적 전술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오커스의 UKUS를 설립해 군사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호주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IPF를 새로 설립해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하나는 어려우나 여럿은 상대가 가능하다는 원칙으로 미국은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 리스크를 줄이고 이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죠.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한계를 보였습니다. 미국 위주의 패권 정책에 피로감을 보인 국가들과 미국 일변도에 유리한 정책을 감내하는 이들이 예전과 다르게 없어졌기 때문이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증가했습니다. 인도의 경우 미국이 제안한 IPF 협력에도 고개를 기울이는 한편 러시아, 중국과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중립 외교에 나서는 것이 대표적이죠. 인도를 압박하고 싶어도 미국의 불신을 표현하는 인도를 압박하는 것은 이런 가운데 새로운 질서 수립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대규모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조직의 주요 멤버로 한국이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제안보연합 Intercontinental Security Union ICSU이 바로 그 조직입니다. 이전에도 많은 국가에서 초국가적인 안보협력 단체를 주장하며 이들에게 힘을 실어 테러나 전쟁 등 국지적 사태의 사전적인 조율이 가능한 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에 의해 생겨난 조직이고 지금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는 이러한 취지 하에 생긴 조직이죠. 원래는 냉전이 시작되던 1949년 집단안전보장조약인 북대서양조약에 의해 탄생한 군사동맹이 그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미국과 서유럽의 소규모 국가만이 참여했지만 확장하는 소련의 정책에 두려움을 느낀 유럽 국가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한 덕분에 규모가 늘었죠.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나토의 중요성과 나토에 가입하는 이들이 생겨날 정도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처음부터 나토에 가입된 국가였다면 전 유럽이 우크라이나에게 군사 지원은 물론이고 러시아를 향해 전면 압박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탓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에 유럽 국가의 응전을 바랬으나 나토에 소속된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소속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도적인 지원에 그치거나 몰래 자원을 보내는 우회책을 써야 했죠. 덕분에 중립국의 위치를 차지하며 서방과 러시아 진영 두 축에서 이득을 보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이에 놀라 나토에 가입하는 일이 벌어졌죠. 결국 한 편을 선택해야 하는 신냉전의 논리에 굴복한 것입니다. 스위스도 최근 중립국이라는 정체성을 버리며 러시아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나토 위주의 정책에 손을 들며 진영을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나 러시아가
주축으로 결성된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 역시 비슷한 개념으로 진영을 구축하면서 동시에 같은 편을 만들려는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분명했죠. 유럽과 미국 위주의 주도 세력이 이끌고 있었기에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 주요 세력들이 자리잡고 있는 곳들을 포용하기에는 협소한 세력이었습니다. 협력국이라는 명칭으로 이들을 끌어안으려고 했으나 주요 파트너 국가는 아니죠. 그렇기에 미국 유명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 소속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과 패트리샤 킴 선임연구원은 대륙 간 안보 협력 기구의 창설에 대한 논의를 하며 미국을 비롯해 한국, 동남아시아, 인도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를 아우르는 국제안보연합 ICSU를 제안했습니다. 다른 기구들과의 차별점으로 이 단체는 미국 주도의 단체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주요 5개 국가를 중심으로 이들이 당면, 과제를 비롯해 저강도 테러리즘과 국제 분쟁의 주요 문제를 다룰 것을 지정했죠. 미국도 포함되어 있지만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로 한국이 포함된 것입니다. 특히 주요 동맹국으로서 날이 갈수록 커지는 위상과 함께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점하고 있는 한국의 참여는 필수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다국적군의 창설을 논의했습니다. 과거 확고한 지원 업무 Resolute Support Mission을 모태로 이후 후속 조직을 창설, 분쟁 지역의 무력이 필요할 경우 국제안보연합 소속 조직이 국가의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실제 국가의 반대에 부딪혀 도움은 물론이고 제때 군사를 파견할 수 없어 재앙이 벌어졌던 과거의 사례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협력국들의 양해를 받고 문제시 개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구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거 미얀마 군부가 민주정부를 무너뜨리고 다시 과거의 독재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를 막고 군사적으로 아웅산 수치 정부를 복원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이 이 임무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브루킹스 연구원의 구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현함과 동시에 나토 조직으로 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초국가적인 국제안보연합 창설과 관련 관계자들을 소집해 논의를 이었다고 합니다. 논의 과정에서 일본은 배제되었다고 하는데요. 과거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저지른 범죄 사실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에 대해 반감을 가진 국가들이 상당한 가운데 국제안보 조직의 일원으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고 하죠. 국제안보연합의 주축으로 자리잡게 될 대한민국. 한때는 회원국으로서 참가조차 어려웠던 처지였지만 이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일원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국제안보연합 가입을 응원하겠습니다. 현재 수에즈 운하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 초반에는 그냥 길막음 사고 정도로 지연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피해인지 제대로 가늠되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많은 배들이 수에즈 운하 길보까지 갔다가 다시 선수를 돌려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엄청난 물류비가 수반되며 예정된 스케줄은 당연히 지연되는 가운데 각국의 경제 피해가 예상됩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제품 생산 단가가 올라 결국에는 관련 당사국 모두가 쓸데없는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회복을 서두르고 있는 세계 각국의 찬물을 끼얹은 전대미문의 민폐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류업계에서는 수에즈를 누가 일부러 막으면 아마 미군의 전투기가 날아와서 폭격해서 치울지도 모른다는 반농담 같은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이야기될 정도라는데요. 그런데 실제 미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자로 미 해군은 이집트 당국과 수에즈 운하에 미 해군을 파견하기로 하고 예인 방법을 찾는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에너지 수금과도 관련이 깊다고 미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고 소식에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이해 당사자인 미국이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에즈의 정상적인 운항 불가 사항이 일파만파 상황이 신박해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역시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민폐 사건의 국적은 일본과 대만이 엮여 있었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배를 운용하는 측의 운용 잘못으로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에버그린사가 배를 잘못 컨트롤 한 것이 사고의 주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에버그린사 측도 이를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막의 강풍 혹은 돌풍이 원인이었다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강풍이 불어 배가 밀려나서 선수가 모래톱에 박혔으며 그로 인해 배가 좌초된 주 원인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불가항력 조건이 성립하며 이는 force majeure로 불리우는 천재지변 조건으로 무역에서 면책을 받게 되는 가장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자칫 에버그린사의 책임이 명확해질 시에 완전하게
선주 등이 독박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우선은 해상의 강풍이 원인이라는 이유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수에즈 운하를 오랫동안 지나다니던 나는 이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됩니다. 일단은 수에즈 운하가 매우 좁고 수심이 얕아서 운행이 힘들지만 에버그린사 핑계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업계 관계자는 한국 해운회사인 HMM인 경우에는 작년 2020년에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선박이었던 아레시아스호 같은 경우에는 선박 크기가 엄청났지만 수에즈의 가장 작은 폭을 가뿐히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가장 좁은 폭의 경우에는 거대한 컨테이너선에서 겨우 10cm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축구장 8개 내외를 붙여놓은 것보다 더 넓은 배에서 10cm의 길이는 바늘과 같은 차이일 것입니다. 이것으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 중에 가장 큰 배가 통과한 세계 신기록도 동시에 세운 바 있습니다. 물론 한국 HMM의 선박 운항이 매우 뛰어난 데다가 첨단 운항실이 덧붙여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반면으로 뒤집어 본다면 지금과 같이 배가 운항을 잘못해서 길막음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버그린사가 강풍이 불어서 혹은 돌풍이 불어서 배가 밀려났다고 하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거짓말이라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했던 이들의 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거기서 돌풍이 불었다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라면서 수에즈는 거의 돌풍이 불지 않는다. 강풍이 분다고 하더라도 조정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해당 사만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물론 바람이 심하면 당연히 물 위에 떠있는 배는 밀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 당국은 사고 당일 40노트의 바람이 불어 배가 밀려날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거대한 면적의 컨테이너 선이니까 더욱더 바람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무시 못할 사실이기도 하죠. 특히 바다 위에서 갖은 컨테이너 사고들은 대부분 발할에 의한 거친 파도로 생긴 사고들이 많습니다. 일본의 컨테이너선이 두동강 났던 과거의 사고들은 이렇게 거친 날씨에 기인한 것이 많았었고 최근 LA에서 컨테이너선이 무너진 것도 분명하게 바람의 영향이 확실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일본 각종 언론은 관련 사고에 대해서 자국에서 건조된 선박이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의 네티즌들도 일본의 슈에이 기센이 이 배를 소유했지만 단순히 빌려준 책임밖에는 없다고 하면서 자동차도 렌트카를 빌린 사람이 사고를 내면 그 사람 책임이지 렌트카 회사 책임인가라는 논리를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고 원인이 나왔고 일부 외신은 슈에이 기센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배가 정전이 되었다는 대목인데요. AP 등 다수의 외신은 배가 정전되었다는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배가 정전된 다음에 조정 능력을 잃어버린 배가 바람이 부는 것을 알아도 컨트롤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그대로 모래톱에 좌초되었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이죠. 수에즈에서는 보통 도선사도 탑승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강풍에 의한 사고는 사전에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배가 문제였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배 내부에 정전을 일으킬 만한 요인이 있었을 수 있고 이것은 이마발이 조선소가 건조한 에버 기븐 후 배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에 관해 에버 기븐 후 소유주와 보험사는 모두 일본 국적이라며 관련 기업들이 막대한 배상금을 낼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양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관련된 비용과 물류지장을 초래하는 비용까지 모두 고려한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배상금이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류가 지연되면 그 손해는 그야말로 엄청난데요. 컨테이너 한 대당 손해비용은 하루에 대략 6만 달러 가량인데 하루에 50대가 지나가야 하는 만큼 천문학적인 금액이 모두 청구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수에즈 운하 통행료가 100만 달러 가량입니다만 희망봉에 돌아가면 몇 주가 더 걸리니 이게 저렴합니다. 물론 아직은 결론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애초에 바람이 원인이었다는 면책 조건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에는 컨테이너 선의 발주 자체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삼성중공업은 최근에 파나마 지역 선주에게 조선업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20척을 수주받는 기염을 토하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이는 일본 컨테이너선을 신뢰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한국 배가 친환경 기준을 맞추고 스마트 운항 기능도 갖추는 등 애초에 기술력 격차가 큰 것도 원인입니다. 하지만 간간히 컨테이너 선박의 수주를 나눠서 봤던 일본 조선업 업계는 침울하다는 표정을 짓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시기 에버그린사가 있는 대만에서도 한국조선해양에 5척의 컨테이너선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에버그린사가 원래는 한국에 물량 반을 주고
일본의 반씩 물량을 배정하는 주문을 반복해왔으나 잦은 일본 선박의 컨테이너선 사고가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작년에는 모두 한국의 선박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서 일본 일부 우위 세력에서는 대만이 말로는 일본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한국에 주문을 집어넣는 상황이라면서 한국의 조선업에 밀리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면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일본 조선업계가 훨씬 더 긴장할 일이 있는데 일본 회사들의 유조선을 한국에 발주한 것입니다. 한 곳도 아니고 일본 업체 3군데는 현대미포조선의 MR탱커를 5척을 전격 발주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선박 전문지 트레이드 원지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친환경 규제 기준 IMO Tier 2를 만족하는 선박을 제작하는 현대미포조선에 유조선을 발주했다고 전하며 현대미포조선은 관련 최고 기술력을 가졌다고 평했습니다. 한 척에 3,200억 원 정도 예상되므로 전체 수주량은 1조 5천억 원이 넘는 잭팟에 해당하는 수주를 받은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조선업을 살려보겠다고 각 회사들의 막대한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고 법안까지 통과시켰는데 이들은 그대로 한국 조선사에 주문을 넣으면서 한국 선박이 얼마나 경쟁력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번 수에즈 모래톱 좌초 사건은 명확하지 않은 인과관계로 발압이 원인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지나는 수많은 항해사들과 선원들은 아무래도 선박 고장의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애매한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한국 조선업이 더욱더 수주를 받게 되는 나비 효과로 이어지며 일본 조선업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의견을 다양한 채널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HMM 컨테이너선은 10cm 칼날 통과도 했던 수에즈. 지금은 일본 제조 선박이 길막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